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인사 뭔지 아실까요? 절대 아프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평소에도 아프면 안 되죠? 평소에도 아프면 안 되지만 요즘 같은 때는 더 아프면 안 된다. 왜 이런 인사를 주고받느냐. 아마 아실 겁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아주 강대강 대치 상황인데다가 한 달 넘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의사협회가 바로 비대위를 꾸리고 전면 백지화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죠. 근데 이에 더해서 이제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개원이들까지,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이죠. 동네 병원들도 좀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제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 이런 거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료계는 이런 상황인데 또 강대강으로 정부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의협과 전현직 관계자들 대상으로 경찰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20일에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면서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비수도권 27개의 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600명가량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역 의료에 좀 중심을 둬서 지역 국립대들, 부산대나 전북대, 전남대 이런 것들 7개 대학 같은 경우는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제주대, 강원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지만 50명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그곳의 정원도 한 100명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들 같은 것들도 다 100명 가까이로 늘리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도 8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몇 군데가 안 돼요. 수도권에서는 지역 5곳, 경인 지역에만 이 배분을 했고 서울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빠졌죠. 예,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수도권에는 82%, 경기도 인천에 18%, 그리고 서울에는 이게 지역 의료를 살리지 않은 취지 때문인지 아예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내용만 보면은 원래 정부의 기조가 지역 의료 확충하겠다였기 때문에 그 기조대로 갔다,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의료 격차 해소입니다. 네.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권리가 있는데 실제 이제 지역은요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의료 수요는 많아요. 네. 그런데 의사 공급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따라서 저는 이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또는 이제 지역 지방화 시대 모든 이제 기조에 비춰볼 때 아주 잘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늘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 왜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근거를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82%를 지역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의 인원을 늘리면 지역의 의사들이 가느냐? 사실 이건 좀 별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고 게다가 지역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필수 의료 분야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늘리면 그럼 필수 의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인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늘릴 것 같으면 이게 늘렸습니까? 20년 동안 이제 역대 정권이 모두 못 늘린 거예요. 예.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기득권이 똘똘 뭉쳐서 한 번도 정원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괜히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하니까 예. 아마 이제 야당에서는 터집잡기로 왜 이게 잘 정착되면 윤석열 정권에 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터집 잡기지 역대 정권도 늘리려 했는데 못했잖아요. 저는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원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 뭐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렇게 마치 몰아붙이기식으로 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제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의료 공백 상태가 지금 계속 속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총력 대응을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중증 환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지금 이제 그 안타까운 일도 있죠. 예. 뭐 특히 제가 봐도 암 환자들은요, 크게 이제 그 서울의 우리 빅5나 대형 병원에서밖에 이제 제대로 치료를 어렵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산병원의 원무부장이나 여러 데 병원에 예. 원무팀을 많이 만나서 이 문제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실제 이제 그 밑에 급에서는 제대로 암 치료나 수술이 쉽진 않다. 네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게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저는 바로 이제 의사들의 문제죠. 의사들에게 어떤 경우든 환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진료를 하면서 그 비는 시간에 뭐 자기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환자를 방치하고 사직을 던지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이게 의사협회에 촉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원 늘리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해요. 아마 네네. 많은 국민들이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일방적인 부분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먼저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서 숫자만 늘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중증질환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지금 암치료 예를 잘 드셨는데 저도 뭐 주변에 암 환자들의 치료 같은 걸 보면 대한민국이 암 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치료가 잘 지금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게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이 치료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1차, 2차 항암 치료 있고, 항암 치료를 마치고 약물 투여하고 나면 뭐 방사성 치료를 한다거나 환자에 따라서 수술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정말 빽빽한 스케줄이 잡혀야 하는데 각 환자별로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존에 신생 이제 암 진료를 받은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치료를 받으시던 분조차도 2차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은 보름쯤에는 3차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약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은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내 식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른다는 그런 예. 위기감을 느끼게 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현장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의사들도 의료의 노동자고 또 노동 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너무 정부가 코너로 몰았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상권이라는 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예. 노동상권이라는 게 다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게 권리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대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치료하는 게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진짜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예. 노동상권이 제한되는 예는 무수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 밥그릇 싸움이 맞아요. 본인들이 밥그릇 지키기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한때는 사법고시도 얼마 몇 명 안 뽑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대거 늘은 게 300명입니다. 그전에 몇십 명 안 됐어요. 300명 시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500명 가더니 지금 이게 2,000명, 뭐 1,000몇백 명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로스쿨 들어오면서 많이 뽑았는데 걱정됐지만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잖아요. 그것도 찬반 있지만 저는 의사 수가요. 변호사 수보다는 이게 몇 배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예. 우리가 이제 그 법원 가지 말고 병원 가지 마라 우스갯소리 있지만 솔직히 법원은 안 가도 살아요. 평생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평생 병원 안 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병원은 중요한 거고 네. 특히 고령화 시대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거는 이번에 의사 단체들이 이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굉장히 답답한 게 이게 너무 무리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고 2,000명이 왜 2,000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의사 숫자 아까 뭐 각 지역 대학별로 몇 명씩 늘린다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의대 학장이 얘기하고 대학교 총장이 얘기하고 달라요.
처음에 대학별로 이렇게 숫자를 모았을 때 2,000명이 나왔던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거래를 할 때도 예. 내가 뭐 500을 받아내려면 처음부터 불러야 좀 되는 더 거잖아. 불러야 된다, 이런. 그런 숫자가 처음에 모였던 게 2,000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의대 학장들은 막상 우리 대학은 의대는 단과대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총장님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오가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정부는 그냥 야 대학들이 원한 거야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의사들, 전공의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개원의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아니 좀 이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더 얘기를 해보자. 총선을 넘겨서 지내보자. 이거 총선용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이슈가 총선용이다. 총선 이후까지 이게 어떻게 더 넘기가 대화합니까? 지금 환자들이 예. 심각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국민이 지지하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유리했을지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런데 정권을 비판하는 분도 지금 국민이 팽팽할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총선에 뭐 유리불리 이거 계산한 거는 전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아마 이제 뭐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나 진보 정권에서 이제 2,000명 늘렸으면 뭐 양 변호사가 찬성하고 제가 반대했겠죠. 이렇게 패널들도 정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찬반도 네. 있는데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하든 예. 의사 정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서 변호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저는 진보 정권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책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대학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지금 끼칩니다. 대학도 그렇고 이 뭐 교육부 같은 경우도 이 대학 정원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해버린 거고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갈 거니까 공공의료 영역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지방에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 영남에 뭐 공공의료원들을 몇 군데를 세울 거니까 그러면 의사 숫자가 뭐 100명, 200명이 필요하니까 네. 그럼 그 숫자를 여기서 끌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거는 바뀌었네요. 일단 숫자 늘리고 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숫자 늘리면 그 의사들이 다 지방에서 대학 졸업했으니까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갑니까? 지방에서 졸업한 의사들은 다 응급실로 갑니까? 그거 어떻게 보장해요? 예.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지금 이게 뭐는 그러면 500명씩 뭐 하든지 단계적으로 하든지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400명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 했는데 한 명도 못 했잖아요. 의사협회 반발을 못 했잖아요.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이 500명 또 400명씩 단계적으로 좀 합시다. 하면 이게 의사협회가 할 것 같아요? 과거를 좀 보세요. 못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잘 이룰 수 있는 토양이 있었는데 그걸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서 변호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약간 여론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잘못하고 있다가 49%, 잘하고 있다가 3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찬성한다는 47, 또 규모 시기 이런 거 좀 중재안을 두고 좀 찬찬히 해보자 이런 의견도 41% 정도 나왔고요. 확대하지 말자 이 의견도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피로도 이게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이제 협상의 그 접점이랄까요? 그 협상할 수 있는 지점은 이제 전부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마침 오늘이 총선 날이긴 한데 예. 총선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리라고는 정부도 예상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인용한 통계에서 보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분은 47%예요. 하지만 정부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또 49%예요. 네네. 그러니까 늘리는 건 맞는데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보면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어지면서 오히려 거꾸로 작용을 해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상황을 굳이 정부 입장에서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번에 이 실패가 오히려 의사협회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이러는데 더 앞으로도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예. 뭐 협상 지점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게 보세요? 예. 뭐 저는 그대로 이게 원칙대로 간다 봐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도 못 늘리고 이게 정부가 물러선다. 예. 이러면 이게 앞으로 또 20년간 못 늘립니다.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늘리려고 하는데 40년 동안 의사 한 명 못 늘리는 이게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의 의사협회 물어보고 이 숫자 늘립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변호사 숫자 늘립니까?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늘립니까? 어느 직종도 그 직종에 물어보면 다 반대하죠. 예. 어떻게 늘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게 다소 무리가 따르고 저도 이제 이 정책을 할 때 대통령실에 많이 건의했어요. 총선이 엄청 악재입니다. 예. 왜? 어차피 총선까지 기간이 있고 당장 이게 환자들이 불편하고 이러면 이게 의사보다 직접 요구도 묻는 거는 정부입니다. 네네. 이걸 몰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유불 이런 거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에요. 의사 정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버스는 떠난 겁니다. 예. 이미 대학에 배정된 거예요. 그대로 밀고 가면 돼요. 저는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기에 자꾸 걱정스러운 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국가는 없죠.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이게 정해지는 과정에서 대화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의사협회 쪽하고 의사분들하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의사분들은 대화를 안 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정부 또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이 정부가 내놓았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크게 4가지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인력 확충하는 것, 그리고 지역 의료 강화, 또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좀 구체화하겠습니다. 자,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먼저 2,000명을 내놓았고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지금 이제 그 의료 정원이 이제 그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예. 모든 게 어느 정도 순선안으로 아마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전공의 지나친 의존이에요. 이게 저는 문제라 봐요. 예, 예. 전공의는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인턴이고요. 변호사도 이제 로스쿨 나와서 시험 붙으면 뭐 6개월 동안 인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6개월 인턴이 법정에 못 가요. 법정에 재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형 병원이 너무 전공이 수련하는 예, 예. 이런 분들에게 의존하면서 물론 이제 그 병원 수익은 커질 거예요. 거의 뭐 열정페이 거의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수련 과정이니까. 하는 일은 많고 예. 지급을 조금 주고. 이게 예. 아주 저는 왜곡돼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제가 아산병원이나 여러 병원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대폭 의료비가 올라갈 수 있고 병원이 적자 볼 수 있다. 왜?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이게 병원 운영하다 보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언젠가는 개선해야 될 이게 정책이다. 지금처럼 이게 너무 전문의 빼고 이게 전공이 의존하는 이거는 이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뭐 교수진 걱정하는데 우리 로스쿨 처음 전국에 몇십 개 만들 때 교수 걱정했잖아요. 다 지금 교수 있잖아요. 가르칠 사람 판검사 하다가 교수 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변호사 간 사람도 있고 기존의 교수도 있고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의사에게 의대 몇 명 늘리도 교수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질적 좀 상향을 위해서 이제 그 교수들 숫자도요. 네. 상당히 그 대폭 늘리고 한 1,000명 정도 늘린다는 예, 거죠. 예. 27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정원을 늘리면 예. 뭐 충분히 다양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뭐 의대 학생들을 증원시켰으니까 의대 교수도 지금 2027년까지 1,000명 정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27년까지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1,000명 이상의 교수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이제 국립대 의대 교수들을 살펴보면 업무 강도는 굉장히 심하고 그에 비해서 또 굉장히 급여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내 퇴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그 의사의 2년 내 퇴사율을 좀 살펴봤더니 20년에는 64.8%, 21년에는 62.6%, 22년에는 58.7%. 꽤 높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얼만큼 이 의대 교수 1,000명 증원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진짜 가능한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패키지 안에는 또 한 가지 개원 면허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뭐냐면 지금 이제 지역도 지역이지만 사실 뭐
강남 가면 병원은 정말 많은데 예. 막상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참 많죠. 피부과. 저는 심지어 한번 이렇게 한의원에 연락을 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는 안 한대요. 자기네들 예. 이제 미용 쪽만 전문을 하고 있는 한의원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뭐 한의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로 개원 면허제를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대학을 떠날 수 있는 대학병원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난 일반을 하면 돼. 그냥 개업해서 그냥 뭐 영업해서 뭐 잘 먹고 잘 살래라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그럴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거 허락을 해주자. 면허를 운영을 하자. 의사 자격 있다고 누구나 다 병원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어느 정도 일반 수련 기간도 거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영역에서 예를 들자면 뭔가 뭐 일을 한 다음에야 이런 걸 허락을 해주자.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3년 정도 수련을 거치고 나서야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얼핏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원 면허제라고 하면 면허를 받은 의사만, 그러니까 뭐 2, 3년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숙련된 의사가 진료를 한다면 뭐 환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반길 것 같거든요. 개원 면허제에 대해서. 근데 또 의사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필요하다고 보세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호사라는 직업도 제한을 둘 수 있잖아요. 예.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예. 그다음에 의사들이 다 반대 안 할 겁니다. 진짜 그분의 전문가들은 환영하죠. 제가 이제 보니까요. 예. 거의 요즘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의료기기 같은 게 잘 놉니다. 의료기기가 피부에 뭐 좋은 거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계 다루는 예. 그 정도만 진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기계만 좋은 걸 사가지고 그냥 뭐 성형외과도 피부과 진료를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짜 의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기계에 의존해서 돈을 버는 영리만 생각하는 이런 걸 이렇게 좀 막아보자. 예. 진짜 이제 그 분야에 그래도 몇 년 이상 전문 제대로 한 분들만 그 분야 피부과도 그런 분들만 좀 제한하자. 예. 이러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분산 효과도 있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고 예. 기존의 진짜 전문의들은 환영하겠죠.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예. 이래 봅니다. 그 임상 수련하는 기간을 뭐 해외에서 2, 3년이라지만 사실은 그게 좀 더 보장이 돼서 마치 전문의 자격이 될 만한 그 기간이 확보가 된다면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예. 지금 인턴 레지던트 거치고 전공의를 거치면 전문의지만 그냥 졸업 의대 6년 졸업하면 일반이잖아요. 예. 개업 면허제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차이가 뭐지? 결국에는 차이는 하나죠. 국가가 이걸 틀어주겠다라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허락을 해줘야 나가서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예. 저는 이건 못한다고 봐요. 자, 두 번째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지역의료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의대를 지역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도 이제 입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냥 수능 뭐 수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정시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좀 뽑는 인원이 있는데 의대 같은 경우 지역 인재를 40%까지 늘리겠다라는 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사제를 둬서 뭐 대학과 지자체 학생들이 3자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는 곳도 좀 마련을 해주고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고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대학을 의대 나오는데 굉장히 비용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대신 졸업하고 나서 이 지역에서 의사로서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강제를 하게 계약인 되면, 거죠. 강제를 하게 되면 그 대학으로 갈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는 지원금도 한 500억 가량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방안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총 인건비, 또 정원 규제 이런 규제 좀 완화하겠다 내용이 있고요. 또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한다. 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간에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돈이 되는 걸로 또 그 과를 육성을 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필수 의료 분야가 공백이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지금 병원의 규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산병원, 아산하면 누굽니까? 정주영 이분이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은 이제 그 영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아산병원이 버는 거는 이게 전부 이게 공공재단법에는 배당이나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이익이 나도 그 재투자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뭐 영리병원에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민간이 뭐 국립대병원에 돈 있는 분이 투자를 좀 이게 한다든지 뭐 기부하는 게 이거야말로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제까지 규제가 됐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폭 규제를 풀어서 뭐 지방의 국립대병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나 예. 이런 거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부를 허용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누구에게 기부를 허용한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규제 영역에서 그 뭐 본다라면 이걸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안 보는데 예. 문제는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도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전체하고 균형이 맞는 걸까?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의사정원부터 뽑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뭐 말씀드리자면 이런 논의들이 의사들과 뭐 의사협회가 됐든 개인 의사가 됐든 아니면 의료 전문가가 됐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의사정원이 나온 게 아니라 네. 의사정원이 일단 늘리고 거기에 붙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같이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예. 또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다는 건 또 시장의 시장주의로 맡기자는 거냐 그 얘기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건데 앞뒤가 또 맞지 않는다라면서 나온 이야기가 시민단체에서 이번 그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강화 그 정책 패키지에 공공의대랑 지역의사제 왜 빠졌느냐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지금 빠진 것에 대해서 아까 지역 필수 의사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나 뭐 지역 인재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 부분만으로 좀 보완이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법적으로 많은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 예를 들어 이제 공공의대나 그 지역의사제는 예. 아예 이제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강제성이 거죠. 있는 거고 예. 지금 정책은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예. 지금 로스쿨을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경북대학교 로스쿨 넣으면 경북대 넣어도 서울에 가서 개업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는 연구나 모든 걸 봤을 때 대구에 개업하는 변호사들이 꽤 있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인센티브나 다른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있게 하는 이게 정착만 되면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예, 예. 따라서 이제 일단 이 정책을 해서 지역 의료 걱정을 해소해보고 예. 그러기에 또 그다음 논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것들이 전제가 되려면 사실은 강제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자체도 의과 대학을 뭐 6년 뭐 일반의만 해도 6년 이상이 걸리는데 예.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로 뭐 장학금 때문에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이 사실 의료 시스템이 지역이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이 낙후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낙후되고 있으니까 지역부터 살리는 게 먼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지역을 살리는 정책 중에 하나로서 공공의료라든가 국립대병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의사 입장에서도 이곳이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니까 안 가는 거죠. 예. 그게 또 변호사들하고 다른 이유예요. 예. 동기가 없다면 그렇게 이런 어떤 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기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니까 또 이게 괴리가 있는 뭔가 모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작년에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거는
좀 뭐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설립이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그런 예산도 34%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이미 제대로 되지 않고 진행이 되던 것도 무산되고 있는데 이 패키지 정책이 과연 다르겠느냐? 정부가 과연 공공의료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못해가지고 못한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이 문제는 이제 그 예타로 경제 수익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네. 국민의 어떤 건강권 그리고 이제 그 사회 복지 이런 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왜 예비 타당성 가지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일반 뭐 고속도로 건설하듯이 예.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당연히 저는 예타보다는 수요가 있다면 이게 앞으로는 뭐 지역 이런 데 의료원들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 그 설립도 하고 예. 문제는 이제 그 시설이죠. 우리 국민들도 이게 잘 안 가잖아요. 서울에도 큰 병원에 비해서 네네. 앞으로 이게 그 의료의 어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런 데 투자나 지원. 예.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할 수밖에 처음으로 없는데.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예.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다르다면 서 변호사님은 일단 숫자를 늘리자는 쪽이었는데 정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 부분이 선행이 됐었어야죠. 예. 지금 오히려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마이너스라는 걸 당연히 알면서 거기에는 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줄이고 없애고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의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정책이라도 펴서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면 이 지역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령이 좀 많다 아니면 이쪽에는 뭐 어떤 그 육체 노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더 어떤 중증 환자와 그런데 외상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강조된다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해서 예.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의사가 가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자꾸 없애면서 의사들을 만들어내면 지방의들 나오면 나 어딜 가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뭐 보면 볼수록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의료계가 이 필수 인력 분야로 왜 안 가냐, 왜 이쪽이 위기를 맞고 있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사들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을 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겠다 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뭘까요? 이건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 자동차 운전하신 분은 다 아시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중과실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책임보험 공제를 의료 시스템에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의사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돈으로 뭐 배상을 해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 신분이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옥 갈 리는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필수 의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데요. 예. 근데 여기는 저 의사분들한테도 좀 하나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제도가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 피부과 성형외과를 왜 뺍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 또 흐려지는 거예요, 취지 자체가. 그렇군요. 예. 근데 뭐 당장 지금 이 법안을 두고서는 환자단체에서는 당연히 이 법 제정 중단하라고 성명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료 소송이 났을 때 의료인에게만 특혜적인 이런 법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법안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제 생각은 이제 그 피해자의 그 민사적으로 구제는 이제 신속하고 상당히 충분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의사들의 형사 책임은 줄여주는 게 맞아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환자들이 의사 고발해가지고 의사가 처벌되면 환자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이건 민사와 형사 틀립니다. 예. 의사가 극단적으로 구속됐다 해서 환자한테 10원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소송하려면 이게 민사소송 해가지고 판결받아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절차가 너무 길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민사소송 절차는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전문 보험을 여가지고 기관들은요 더 빨리 신속하게 보상해줍니다. 우리 자동차 보면 알잖아요. 개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보다 예. 이런 데 보험회사를 상대할 때는 바로 치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상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의사를 물론 이게 고의적으로 의료사고를 내가 누굴 살인했다거나 고의라든지 뭐 중대한 과실이 수술하는데 가해를 하는 연합을 있다든지 예. 이런 특별한 경우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과실이 얼마인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하다 몇 년 가요.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힘들고 예. 의사는 의사대로 힘들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보험을 여가지고 민사적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먼저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가능한 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특히 인사사고가 아니라면 좀 이게 형사 책임은 면제해주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중상해, 사망, 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특례를 허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더욱더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칫 정말 실수하면 뭐 환자에게 생명이라든가 실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의료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의사들의 어떤 주장이 막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전공의 문제와 필수 의료 문제랑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필수 의료라고 하는 지역에 수술이 급한 사람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전공의들이 투입이 돼 있죠. 전공의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잠 못 자고 하면서 막 예. 정말 막 어떻게 막 정신없을 정도의 상황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실수가 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누가 아니 일은 일대로 고되고 힘든데 그 와중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감수하면서는 힘들다라는 예.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피부과 성형외과가 거기 들어가냐고요. 저는 그걸 지적을 한 거였던 거죠. 쉽게 말해서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형사 책임을 좀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한데 너무 구멍이 많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너무 과한 그런 주장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지. 예. 왜 자동차 보험을 제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는 대한민국 국민 성인들 상당수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아는 운전이에요. 의료행위는 누구나 아는 운전행위가 아니잖아요. 네네. 다른 걸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더라도 그렇게 제한적인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냐고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해주면서 예. 이제 통과를 시키자는 거죠. 네. 자, 의료사고 문제는 사실 정말 이 환자와 의사 모두가 예민하고 또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인 만큼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부분,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의대 증원 2,000명 늘리겠다는 거와 맞먹을 정도로 의사들이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컸던 혼합진료 금지 관련 정책,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글쎄요, 혼합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냐면 병원에 가면 처음 물어보시는 게 그 많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예. 이걸 물어보십니다. 네.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그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는 수익이 높지 않죠. 근데 이제 비급여, 이른바 쉽게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실손보험에 환자가 가입해 있으면 병원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섞어서 하는 게 이제 혼합의료 진료 행위인데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어찌 보면 비급여를 유연화하는 걸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 정책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물리치료 같은 거 받으러 가면 물리치료만 받으면 좋을 텐데 도수치료를 권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혼합 진료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 우리나라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우리나라 분들에게 죽을 때는 정주영, 이건이나 나나 똑같은 수준의 의료 진료를 받다가 죽는 게 이 아주 평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최고 진료를 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평생 뭐 몇 번 아프겠습니까? 병원 가면 모든 진료를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걸 고가, 권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국민 부담도 커지고 또 이제 병원에서는 뭐 본회로 이게 또 이득을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불로소득을
얻을 수도 있는 예. 이런 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혼합진료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 정책이 제대로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입장이신데, 근데 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두고서 이거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합진료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 급여나 비급여 항목 모두 이제 진료비를 환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비급여 항목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당연히 인기를 끌게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첫 단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 혼합진료 금지되면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마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그 감을 못 잡을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민영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예. 우리나라 분들이 다 정주영,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마음은 있냐면, 갑자기 이제 그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개봉했던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고발하는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온 게 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의료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예. 산재를 입고 다친 환자가 왔을 때 손가락 2개 중에 어느 손가락을 널 붙이기를 원하느냐, 네. 둘 다 붙일 수는 없다, 네 보험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는 원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처럼 좋은 병실에 머물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나을 수 있다라면 낫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료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예. 저조차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어쨌든 의료 남용을 좀 막아서 그 건보 재정도 좀 튼튼하게 하고 붕괴 직전에 필수 의료도 다시 그 체계를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갈지에 대한 약간 혼동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정부는 이제 이게 혼합진료 금지가 이제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 그걸 믿으시면 되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굳이 이게 그렇게까지 금지할 제도인가? 우리나라 이제 의료 산업은요, 산업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대는 이제 반에서 1, 2등하는 우수한 자원이 가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의료 민영화가 영리병원이 꼭 이게 금지가 돼야 될 정책인가? 이 점은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 이런 데 영리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앞으로 이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아마 제주도나 그게 옛날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려다가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봐요.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막았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을 그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해외에 머무는 교민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건강검진 받고 예.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받고 가는 게 너무 상식처럼 돼 있는데, 자칫 그게 지금 외국처럼 돼버릴까봐를 우려하는 거고, 진짜 필요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대. 나는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을 원한다라는 예, 쪽으로 예, 한다면 예. 그런 걸 좀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생명과 질병을 치료하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빈부의 차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 없대. 다만 거기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더 필요한 부분을 다른 식으로 받는 것들은 허용을 네. 해주자.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선택권을 줄 수는 있으나 기본 진료가 탄탄하게 될 수 그렇죠. 있는 환경을 네. 만들자, 그 말씀이신 거죠. 자, 지금까지 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조금 그 뭐랄까요, 약간 허탈한 지점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의료사고 특례법, 지역 필수 의사제, 또 비급여제도 개선, 이런 어떤 중장기 과제들은 앞으로 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해서 1년 동안 구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아직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1년 후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저희가 짚어봤는데,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으로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책임 있는 양측 모두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위기 상황을 정말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